안녕하세요. 고구려 특강 제9강입니다. 오늘의 제9강은요, 장수왕의 시대입니다. 장수왕의 4강 체제를 통해서 장수왕은 어떻게 동아시아의 정치 질서를 주도했느냐,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사용했죠. 이러한 4강 체제는 그 이후에 발해라든지 요나라, 금나라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그 정치적 뿌리를 본다면 장수왕의 시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난주 8강에서는 광개토 대왕이 이룩한 고구려의 천하, 곧 150년 전성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AD 400년부터 한강 유역을 나제 동맹군에게 빼앗기는 551년까지 대략 150년은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정치 질서를 주도한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고구려는 거대한 국제전쟁을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소규모의 국지전쟁만 했죠. 그런 의미에서 150년 전성기라고 했고요. 그 가운데 장수왕이 이룩한 새로운 정치 질서, 이것을 4강 체제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듯이 장수왕 하면 고구려 왕 중에 가장 장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고구려에서 기록상으로 가장 장수한 왕은 태조왕이죠. 태조왕은 무려 119세를 살았고요. 재위 연도가 93년입니다. 물론 이 기록을 전부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태조대왕 시기에 엄청난 정적 변동과 함께 고구려의 5부족 체제에 커다란 어떤 부족 간의 세력 교차가 있다고 본다면, 태조대왕 시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란이라든지 정치 변동을 태조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아낸 거라고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태조대왕이 가장 장수를 했고 재위도 무려 93년입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장수왕은 97세를 살았고 그리고 78년을 재위했습니다. 따라서 기록상으로는 장수왕은 고구려 역대 왕 중에 두 번째 장수와 두 번째 재위 연도를 자랑하죠. 하여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고구려가 전성기였을 때 광개토 대왕이 이룩한 개척의 역사를 지키고 그것을 번영시킨, 그런데 그 왕이 장수왕이었고 그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고구려에서는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예를 든다면 정조 대왕이 이룩한 문해 부흥이 그 이후에 순조 대왕에 이르러 그 정조의 개혁을 지켜내지 못했죠. 그거에 비한다면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그리고 문자명으로 이어지는 약 100년에 걸친 고구려의 통치 기간은 고구려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장수왕의 시대에 대략 5세기 전반, 중반, 후반을 장수왕이라는 한 군주가 거의 다스리게 되는데, 그 기간의 대략적인 국제적인 정치 질서를 살펴본다면 중국이 하나의 세력으로 통일됩니다. 남쪽은 양자강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한족이 계속 지배하는 송제양진이라고는 남조가 계속 같은 계열로 이어졌다면, 북쪽은 여러 번의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민족과 국가가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439년에 탁발 선비들이 세운 북이라는 나라가 북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304년부터 439년까지 이루어졌던 5호 16국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북조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탁발 선비족들이 북중국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황하고 이게 이제 양장이라면 여기는 이제 남조가 되겠고, 자, 여기는 북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북조는 439년에 탁발 선비들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남조는
420년부터 스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589년까지는 남조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세력 가운데 고구려가 하나의 거대한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고구려 천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탁발 선비들이 북중국으로 내려오면서 이 빈터에 새로운 형태의 유목민족이 출현합니다. 그 유목민족은 유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연과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북조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남조와 고구려가 서로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유연과 북조가 전쟁을 하고 북조와 남조가 전쟁을 하고 유연과 남조가 전쟁을 하는, 그래서 중국의 유목지대와 북쪽, 남쪽은 끊임없이 서로 견제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게 바로 고구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장수왕의 4강 체제입니다. 4강 체제에서는 어떠한 특정 세력들이 거대해지거나 특정 세력이 약해지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는 상황을 봐서 너무 한 세력이 강대하면 주변 국가를 움직여서 치게 해서 힘을 약화시키고, 또 한쪽이 힘이 약하면 도와줘서 지원을 해서 키워주고, 이런 형태의 아주 유연한 정치 질서를 주도했죠. 물론 이것을 고구려가 전부 다 주도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뭐 이렇게 너무 과대하게 포장한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강대국과 강대국 또는 여러 나라가 있을 때는 힘이 약하거나 또는 영토가 적은 나라도 주변 국가를 통솔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정치 질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구려는 이로부터 약 400년부터 551년, 대체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이 560년, 70년, 80년 지나면서 이제 해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수나라가 581년에 들어선 후에 589년에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중국에는 거대한 통일왕조가 들어서고, 이 북쪽에는 유연을 뒤이어서 투르크족, 돌궐족이 들어오면서 이제 국제정세가 변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10강, 11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오늘은 바로 장수왕의 4강 체제, 이걸 주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천하는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강대국의 흥망에서 모든 강대국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은 지나친 군비와 막대한 물량을 통한 지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이 제국으로 발전하고, 제국이 피압박민족, 그러니까 지배민족을 강하게 압박하면 그 기간이 길어야 100년이 안 간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각지에서 끝없는 반발이 오면서 오히려 제국의 뒤가 불안하고 제국이 해체되고, 그리고 그 왕국이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대부분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구려가 추구했던 전략은 뭐냐?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의 크기를 동아시아라는 이 지역에 거의 한정했다는 거죠. 이 지역은 고조선과 부여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고구려가 계승하고 주변에 있는 거란이라든지 시리라든지 또는 숙신 말갈이라든지 백제, 가야, 신라, 외, 이런 나라들을 내속관계로 두는 거죠. 내속관계로 두고 규모의 경제를 추진한 거죠. 그래서 폭자는 왜 고구려는 북중국을 침략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굳이 북중국을 침략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정치, 경제적 실이득보다는 고구려의 천하를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나 번영이 훨씬 더 이득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강상, 관계통영, 평안, 호태왕, 비족, 그 비석을 통해서 고구려는 고조선, 우리 역사가 출발했던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토를 담을함으로써 그 역할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천하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장수왕은 이 광개토대왕이 꿈꾸었던 고구려의 천하 질서를 어떻게 하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지킬 것인가, 그러한 정치적 방식의 하나가 바로 4강 체제였고요. 그래서
유연, 그다음에 북위, 그리고 중국의 송제, 양진, 이렇게 네 나라가 국제 관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으로 약 150년 동안 유지한 형태죠. 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장수왕이 추구했던 것은 아마 광개토대왕이 선제적으로 먼저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죠. 광개토대왕은 한반도의 중부, 남부 지역을 지배하고 국제적인 교통망을 위해서 평양에 새로운 형태의 도읍을 건설하려고 했죠. 그래서 평양에 9개의 절을 세움으로써 이곳이 불국도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를 꿈꿨지만 그 역할은 장수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수왕의 사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평양 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양 천도를 하게 되면 북쪽 지역에 대한 통제 그리고 남쪽 지역에 대한 통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생각한 것이 국내성이나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북평양으로 본다면 오늘날 평양이 있고, 그리고 아마 황해도 재령이나 은율 지역에 또 하나의 부도를 둠으로써 백제라든지 가야라든지 신라를 통제하고 또는 중국의 남조와 교통로를 열기 위해서 아마 남평양을 두었다. 이것을 우리는 삼경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삼경제는 고려 시대로 이어져서 고려 초기에 개경, 그다음에 오늘날 평양인 서경, 그리고 경주인 동경, 이 삼경제를 운영했고, 또 문종 시기에 와서는 이제 신라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덜하면서 경기도 지역, 그죠? 오늘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오늘날 서울을 남경으로 해서 그래서 서경, 개경, 남경이라는 삼경제를 운영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장수왕의 삼경제에서 온 거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발해나 신라 또는 고조선의 삼경제 또는 삼한제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 북방민족의 아주 전통적인 다경제라고 하죠. 도읍을 여러 개 두는 그런 다경제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경제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질서를 주도하는 방식이라면 삼경제는 지방과 중앙에 어떤 동등하고 균형적인 지방 발전을 추구한 거죠. 요즘에 나오는 지방 균형 발전을 추구한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고구려의 천하가 크게 넓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고구려의 천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자, 이 삼경제를 통해서 고구려의 문화가 발전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고구려하면 광대한 영토만 생각하는데 그 광대한 영토, 그러니까 광개토경이라는 속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발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라는 것이 크게 불국토라고 하는 이상국가를 지향하는 거죠. 자, 우리 고구려는 이러한 나라를 지향한다. 무지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이 평양을 옮기면서 중국의 남쪽과도 교통하고 북쪽과도 교통하고 이 위안과도 교통하는 것을 여기가 북평양이 이거 역할한다면 여기는 평양, 여기는 남평양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사강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바로 삼경제를 운영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러한 관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규모의 정치 외교를 꿈꿨다는 거죠. 지나치게 강대하거나 주변 민족을 압박하지 않고 그리고 실리가 있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고구려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150년 동안 아마 고구려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긴 전성기를 이루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정치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도대체 이 150년 전성기에 장수왕이 꿈꿨던 사강체제를 통해서 삼경제를 통해서
고구려는 도대체 무엇이 발달됐냐 이거죠. 자, 교역망이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물론 기록에 의하면 북방민족과 교역을 할 때 뭐 5만의 상단이 왔다. 물론 5만은 5천의 잘못 기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규모의 상단이 움직였다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단식 적석총 이 대규모로 이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개토 태왕령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장수왕령이라고 부르는 이런 거대한 규모의 적석총들이 만주 지역에 특히 집안에 만여 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런 말로 하면 빌딩이 1000개, 10,000개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 힘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바로 사강체제를 통한 150년 전성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분벽화입니다. 이때 가장 완숙한 음의 고분벽화들이 수없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110기가 넘는 고분벽화의 대부분이 이때 5세기경에 만들어지고 내용도 정말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고분벽화라는 것도 단순하게 우리가 미술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미술을 계승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화가 그리고 그걸로 상업을 삼는 화공들 그리고 그러한 벽화가 지금도 1500년 동안 남는 과학 이런 것들을 종합한 당대 최고의 예술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도대체 어떤 게 있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의 상당 부분은 고구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백제 신라와 거의 같은 문화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고조선 부여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부여문화, 특히 이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신라죠. 그리고 외죠. 우리 고구려가 외에도 엄청난 문화적, 특히 불상, 그 다음에 사원건축, 이것은 고구려의 영향이 무지 크죠. 일본 최초의 절인 아스카도 고구려 승려들이 와서 경전도 가르치고 건축도 해줬죠. 그리고 아마 백제의 건축들 상당 부분도 고구려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내무랑 이후에 약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신라의 귀족, 자제들이 고구려로 유학을 와서 거기서 문화적 충격을 받은 후에 100년 후에 신라는 드디어 국제 무대에 마리간이라고 하는 토착적 세계에서 왕이라고 하는 보편적 세계로 진입을 하죠. 이것도 다 고구려의 영향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고구려의 150년 전성기가 만든 것은 우리 한민족의 문화의 근간, 뼈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는 무지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 고구려가 추구했던 이러한 견제와 균형, 이런 사강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이거죠. 그것은 불국토라는 거죠. 자, 이제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전륜성왕이 다스리고 영토를 개척함으로써 고구려 세계를 만들어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구려 세계를 담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왕즉불 사상이었어요. 이 왕즉불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의 부처님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이 말법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 중의 왕을 지상에 내려보내는, 그죠? 수기를 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왕이 곧 부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원래는 북위에서 시작된 개념이었는데 원래 북위는 전통 사상을 믿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북중국을 지배하면서 이제 불교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북위의 황제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부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얼굴을 부처님처럼 새겨서 영원히 변치 않도록 커다란 바위에다가 그 얼굴을 새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무성제 위에 5명의 황제의 얼굴을 바위에다가 부처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강석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운강석굴에 5개의 부처님은 이 북위를 세운 5명의 황제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대에 불교를 핍박하는 황제가 감히 자기 조상의 얼굴을 하고 있는
부처님의 얼굴을 도끼로 깨거나 회부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함으로써 왕이 곧 부처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그러한 사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즉불 사상이에요. 자, 이제 전륜성왕 이론에서 한 단계 더 격상된 왕이 곧 부처인 왕즉불 사상이 나오게 되고, 이제 광개토태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이제 고구려의 나라가 부처님의 나라가 됐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거기를 불국도로 본 거죠. 불국도. 부처님의 나라가 있는 도. 신라로 말하면 그게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요, 불국사와 같은 말이고요. 발해로 말하면 상경용천부의 흑룡사와 같은 겁니다. 발해에 가면 흑룡사에 커다란 발해 석등이 있거든요. 6m가 넘는 어마어마하죠. 마찬가지로 신라에 가면 바로 불국사가 있죠. 바로 고구려는 평양이 바로 그거고요. 바로 그러한 왕즉불 사상에 의해서 형성된 불교 사상을 천불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불교에서는 과거에 왕이 부처님으로 오셔서 천년을 다스리고 또 천년을 다스리고 또 천년을 다스리고, 그때 1000명의 부처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1000명의 부처님, 그래서 천불사상이라고 하고요. 현세도 1000명의 부처님이 왕으로 나셔서 다스리고, 미래도 1000명의 부처가 왕으로 온다. 그래서 이걸 천불사상이라고 합니다. 천불사상. 자, 그러니까 장수왕도 그 사상에 따라서 1000개의 불상을 만들어서 고구려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원에 하나씩 갖다 놓겠죠. 그 가운데 현재 3개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삼성 리움 박물관에 하나가 있고, 근데 뒤에 광배가 없어서 몇 번째 부처님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조선중앙박물관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안타깝게도 뒤에 광배가 없어서 몇 번째 부처님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불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거죠. 근데 뒤에 광배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29번째 부처님, 평양 낭랑의 동사에서 만든, 그래서 29번째 부처님이 드디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을 불국도로 삼고 1000개의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29번째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천불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규모의 경제 또는 사강체제가 어떤 그 정치 정세를 변화시키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 현상이 흔들릴 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죠. 그 개입이 3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북이와 고구려 사이에 선비족의 나라를 엎어버리고 북연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고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운은 고구려계예요. 그래서 장수왕이 같은 동족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동맹관계를 맺었죠. 그런데 이 고운을 뒤어서 퉁씨들은 한족이거든요. 그래서 퉁씨족들이 고운을 제거하고 북연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고구려는 이 북연을 원수처럼 보겠죠. 그리고 나서 성장하는 북이와 함께 이 북연을 쳐서 이 북연에 나누죠. 그때 북연을 칠 때 출전했던 고구려의 유명한 장수 이름이 갈로맹광이라고 부릅니다. 갈로맹광. 그죠? 갈로맹광. 이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줄 장군 이름입니다. 이때 당시 장수왕 시대에 대체적으로 나온 역사 인물들이 도림이 있고요. 도림. 또 갈로맹광이 있고 다우환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원 고구려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북연을 세운 고운이라는 사람도 이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계로왕이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고, 아니면 꼭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그 당시 북위에다 사신을 보내서 협공을 하자고 했을 때 북위가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장수왕이 도림을 보내서 바둑을 좋아하는 계로왕과 바둑을 두면서 결국에는 토목공사를 해서 고구려의 백제의 국력을 쇠약하게 하죠. 그때 거기에 실망하고 고구려로 도망친 재증걸로 고이만년이라는 사람이 그때 나옵니다. 재증걸로 고이만년. 그리고 이들이 결국에는 장수왕의
군대를 끌고 와서 바로 여기 한성 백제를 쳐서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치고 계로왕을 사로잡아서 아차산성에 와서 목을 칠 때 그 목을 친 사람이 바로 제등걸루와 고이만년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고구려의 위대한 사상가로서 승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중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때 당시 대승불교를 일으킨 용수의 삼론이라고 있습니다. 백론이라든지. 자, 그래서 그 중론, 백론에서 이 삼론을 가지고 새로운 종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삼론종이라고 하죠. 이 삼론종의 실질적인 이론가이자 삼론종의 아버지라고 하는 승랑도 이때 당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북연을 나눠 가졌죠. 근데 이 북연 출신의 후예가 북위에 가서 황후가 됩니다. 풍태우라고 부르는데 그 풍태우는 여기서 자기 집안의 원수인 고구려와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때 정치적 선택을 하죠. 그래서 고구려에 싸우지 않고 결국에는 그대로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그 풍태우는 자기의 손자인 효문제를 앞세워서 결국에는 고구려로부터 떨어진 오늘날 낙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성된 석굴 이름을 우리는 용문석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효문제는 아주 유명한 경제적 개혁을 하게 되죠. 그 경제적 개혁을 바로 균전제라고 부릅니다. 이 균전제는 우리 역사에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경제개혁을 할 때, 토지개혁을 할 때 모든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준다. 이게 균전제인데 당시 전란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백성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토지는 많고 인민은 백성은 적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특혜를 주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 땅에 오면 균등하게 토지를 주겠다.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의 국제, 제국을 만드는 토대였다는 거.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간 남조가 오늘날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지를 개혁했다면 이 지역은 균전제를 통해서 밭농사 지역을 만듦으로써 이 두 개의 경제를 연결하기 위해서 바로 수나라의 양제가 바로 운하를 만들게 되죠. 이걸 통해서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바탕도 바로 균전제였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두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두라는 나라는 이 북위와 여기 사이에 여기에 있는 나라죠. 근데 여기는 명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것을 고구려가 여기를 쳐들어가서 이 지두의 명마를 뺏어오고 지두를 나눠 가진 거죠. 이것도 적극적인 정치적 선택, 군사적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제 동맹군들이 바로 북위를 선동해서 고구려 후방을 치려고 하니까 바로 장수왕이 선제적으로 도림을 먼저 보내서 백제의 정치 경제적 힘을 약화시킨 후에 475년에 직접 3만의 군대를 끌고 한성을 쳐들어오게 되죠. 이걸 통해서 드디어 백제는 서울을 빼앗기고 공주로 천도하게 되죠. 자, 이로부터 150년이라고 하는 한강부터 시작해서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시대, 이것을 우리는 장수왕의 사강체제, 견제와 균형의 시대라고 하고 광개토대왕을 뒤이어서 150년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150년의 전성기가 흔들리게 되겠죠. 언제? 바로 문자명왕 뒤를 이어서 이제 신라나 백제나 주변 국가들이 고구려의 천하질서에 도전하게 됐죠. 자, 이것은 10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9강 장수왕의 사강체제, 견제와